피세요. 해내매주 자료. 자, 1번 자료 볼게.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메가더 포고령 9월 9일. 자, 조선북이 38도선 이남 지역 여기다가 밑줄 이남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왜? 한반도의 공산화를 남한 지역만이라도 막기 위해서. 자, 제2조 고영이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관해야 된다. 친일파 애들 그대로 권력 유지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2번. 38도선은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자연 경계선이 아니라 일직선의 인공적인 경계선이에요. 얄타회담 때 미국과 소련이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무장해체를 하기 위해서 동시에 한반도에 군사로 주둔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양국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북이 38도선에 인공선을 하나 그어놓은 거지. 근데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국경선이 되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밑줄 칠래? 일단은 38선이 처음 그어졌을 때 한국전쟁 전까지는 이동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막기 위해서 김구하고 김규식이 평양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이동은 허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3번 갈게요. 이거는 별표 존나 치워야죠.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여 민주주의 원칙 아래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가혹한 정치의 잔재를 급속히 없애기 위해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만들고자 하는 정부 형태는 무슨 정부? 민주주의 정부였다. 자, 2번 갈게요. 미군과 소련군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게 미소 공동위원회죠. 개최 장소는 서울 덕수궁이었지. 자, 그리고 이제 최고 5년 기간에 4개 국가의 공동 신탁 통치에 대한 건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있게 됩니다. 소련은 이때 당시 즉각 독립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 4개 국가도 좀 외워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미소 영중이에요. 자, 4번 갈게요. 광복 직후에 등장한 다양한 정치 세력. 이거 뭐 잘 다 외웠죠? 근데 봐봐. 맨 아래에 내가 빨간색 쳐주는 데 있어. 이것만 위주로 보면 돼. 그러나 미소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미소 대결했다 밑줄 칠래? 미소 공동위원회겠죠. 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계속 결렬되는 그 과정 안에서 중도파는 설 자리를 잃었다. 야, 그럼 이 중도파는 뭘 말하는 거야? 좌우합작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일정부는 안 만들어졌죠. 남한만의 단독정부 출범됐지. 자, 박헌영의 남로당 보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조선공산당이었어요. 45년에. 46년에 남조선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 자, 일단 당연히 극좌죠. 내가 이거 설명을 했을 거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이제 주장하는 애들이었고, 친일파 처벌 당연히 주장합니다. 자, 김구의 한국독립당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정당이었고요. 친일파 처벌 주장하고요. 자율적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자,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발전한 거야. 그래서 1대 국회 보면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좀 다석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싫어하지. 이승만은 반공을 주장하는 단체였고 친일파 처벌 안 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승만 저분은 반미적행위 처벌법 집행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죠. 김성수의 한국민주 당연히 친일파 부르주아제 계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보니까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반소 반공을 주장합니다. 자, 그럼 퀴즈. 좌우합작 7원칙의 토지개혁안을 두고 여러 정당의 의견이 있었어. 그때 당시 이승만은 좌우합작위원회에 어떤 주장을 했죠? 모호한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화합작위원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정업 발언, 자기가 뱉었던 정업 발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정업 발언은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일단 정업 발언을 뱉었고 그 정업 발언의 영향에 따라서 자화합작위원회가 구성됐잖아. 국민들이 뭘 지지하나 그냥 간보고 있었더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화합작위원회 자화합작 7원칙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유상 매입 무상 분배 원칙에 따라서 인민들에게 대가 없이 땅을 공짜로 다 나눠줘 버리게 되면 재정 파탄난다고 부정적인 입장이었어. 조선공산당은 자화합작위원회를 좋아했니? 안 좋아했겠지. 당연히 극좌 세력이니까. 아니, 일단은 인민평등의 사회를 만들려면은 지주들한테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무상 몰수하고 무상 분배 원칙에 따라서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뭐 내용 알면은 이거 다 알 것 같은데 미국 대표가 하지였죠. 하지. 이 하지가 모든 정치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 즉 좌파 우파 다 섞어서 정부를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소련의 시티코프 대장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안을 지지하는 좌익 세력들, 즉 사회주의자들로만 정부를 출범하자. 자, 이렇게 해서 협상 결렬되게 되죠. 6번 가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얘들아,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게 된 배경이 뭐야? 무슨 사건? 이승만의 정읍 발언,
왜 병들었지? 자, 토지 개혁에 있어서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여기다가 밑줄 쫙. 자, 지주한테요. 일단은 유조건 몰수가 무슨 말이야? 대가를 주고 가져오겠다라는 거야. 땅을 유상 매입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대가 없이 무상 분배한다. 이거 갖다가 서술형 많이 뽑아내요. 좌우합작 7원칙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자, 일단 우리는 통일정부가 가망 없다고 단독 정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거 당연히 이제 김구가 이제 한 거고요. 3천만 명이 이때 당시에 전 인구죠. 자, 그러면 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이 글을 김구 선생님이 제창하게 된 배경이 뭐야? 48년 2월에 유엔의 2차 상정 결의안 때문에 그렇죠. 선거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출범될 상황이 놓여지게 되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2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순 사건에 관련된 사료인데 여수순천 19 사건 이후에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여기다 밑줄 짝. 자, 일단 국가보안법은 48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몇 월에? 12월에. 자, 국가보안법은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제정됐고 여기다 또 밑줄 짝. 2021년 여순 사건에 관련해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됐답니다. 2011년이면 대통령 누구죠? 문재인. 그래서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쓰겠어나 문재인 대통령 없죠. 자, 9번 가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비극. 제주 4.3 사건의 발달은 1947년 3.1 운동 기념대회였다. 이때 당시 미군 경찰이 3.1절 기념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 당시 봉기한 제주도 도민들을 총으로 쏴서 6명 정도가 죽게 되었고요. 제주도 도민들은 파업 시위로 이에 맞서서 저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미 성향이 강한 제주도 도민들을 남로당이들이 선동하여 한라산에서는 무장 봉기한 게 제주 4.3 사건인데 거기 밑에 제주 4.3 사건 구호 알지?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출범을 반대한다.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뽑아서 나와요. 자, 그리고 아래 거 볼게요. 2000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련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됐대요. 몇 년에? 2000년에. 그럼 2000년이면 대통령 누구야? 김대중. 김대중 때 4.3 사건에 관련된 진상 규명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재헌헌법 가겠습니다.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1대 헌법을 말하는 거지. 자, 김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대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래요. 얘들아, 참고로 이 재헌헌법은 어떤 정부의 헌법의 정통성을 계승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법통이라 그러죠. 헌법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의 헌법의 정통성을 계승하죠. 자, 16조 한번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자, 초등 의무교육 제도가 재헌헌법에 48년에 명시가 돼 있었어. 근데 시행은 못했다. 왜? 한국전쟁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초등 의무교육제도 첫 시행은 54년이에요. 한국전쟁 직후. 전쟁 때문에 이거 못하다가 한국전쟁 끝나고 하죠. 86조 보겠습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지금 뭘 하겠다라고 재헌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야? 토지개혁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86조의 의거 농지개혁법이에요. 49년에. 자, 101조 보겠습니다.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재헌헌법에도 이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문이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48년에 만들어지게 됐죠. 11번.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자, 공화주의는 왕이 있는 체제 없는 체제? 없는 체제. 그럼 30년 동안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기 30년 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첫 창립된 그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정부를 계승한다? 임시정부를 계승하기 때문에 임시정부 창설연도인 19년을 건국일로 잡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지개혁과 지가증권 발행.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민들은 수확량의 150%를 5년에 나누어서 상환하면 농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농지 매입의 대가로 정부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여기다 지가증권에다 밑줄 자. 자, 이거 단답형으로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매입당한 지주야. 그러면 매입당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채권이죠. 땅의 가격이 증명되어 있는. 그래서 지가증권. 자, 일단 정부는 지가증권으로 귀속재산을 살 수 있게 하였다. 여기다가도 밑줄 쫙. 지가증권으로 뭐 살 수 있다? 일본 애들이 놓고 간 공장이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6.25 전쟁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뭐 적산이든 뭐 귀속재산이든 같은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놓고 간 재산인데 원래 미군정이 관리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되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귀속재산을 개인 민간인에게 판매해서 우리나라 행정 경영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넘어가세요. 14번.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며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건 딱 봐도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다. 48년 나온 거. 자, 이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게 반민특위라고 하는 특별 법정이죠. 근데 그 법정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거는 48년이 아니라 몇 년부터? 49년부터 법 제정하고 나서 다음 해죠. 15번 가겠습니다. 일제 잔재들이 많았고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교정하는 그 작업에 관련된 사료야. 땡땡 고등학교 교과 교체 작업을 단행했대. 왜? 이 교과에 일제 잔재가 많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신교과를 만들어서 신교과로 이제 학교 교과를 노래를 부른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표에 일본 제국주의 우길기나 일본 훈장을 본뜬 것이 많았다 해서 이제 교표도 새롭게 다 디자인했고, 자, 그리고 행정 용어에서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결석계, 뭐뭐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일본 용어래요. 그래서 이제 뭐뭐 신고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지방 의회는 지역의 공공시설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었대. 자, 16번 가겠습니다. 에치스 라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얄루시안 열도부터 필리핀까지 이렇게 쫙 극동방위선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에치스는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이 극동방위선에 두 나라가 빠졌어. 타이완과 우리나라가 빠졌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안 지켜주겠다라는 거야. 지켜주기를 미리 합의를 했지. 한미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통해서 군사적 지원을 이미 합의하기로 약속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이거 모르고 에치스 라인만 보고 내려온 거죠. 17번 가겠습니다. 정전협정 반대 시위는 왜 일어났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전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전은 휴전을 말하는 거지. 자, 일단 작전통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이 다다랐을 때쯤 이승만은 계속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협정을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제 존중하는 쪽으로 가죠. 정전했던 반대 걸기대회 시위가 열렸다. 이거 있었다는 것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 볼게. 7월 27일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각국 정부의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 밑줄 쫙 제네바 회담 때입니다. 54년. 자, 이 제네바가 어떤 나라에 있는 도시죠? 스위스예요.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가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기도 해요. 그래서 54년에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종전선언과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 관련된 종전선언이 같이 있게 됩니다. 아, 참고로 그 베트남 전쟁은 그 미국이 일으킨 베트남 전쟁이 아니라 인도 차이나 전쟁 말하는 거야. 베트남 독립전쟁. 그거 몰라도 돼. 자, 여러분 정전협정에 참석한 국가 3개 말해. 영국이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중국, 소련 안 들어가 있다고. 소련은 중립국가로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까봐 우려해서 휴전을 제안했을 뿐 소련 안 들어가 있고. 자, 북중유야. 유엔군은 뭐 미국이라고 해도 되겠지? 북중. 북한하고 중국 대표. 남한 대표는 없어요. 한국전쟁 시작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통수권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자, 19번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거 판문점 선언한 사람 누구지? 문재인과 김정은이죠. 올해 종전 선언을 하고 결국 이제 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있었고요. 아예 전쟁을 끝내기로 종전 협정한 거는 2018년이었다라는 소리야.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걸 파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날 때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김정은의 북한 정부가 핵을 포기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남북 미중 4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도 있었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정전협정 이후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km 여기에다가 밑줄자 몇 킬로미터? 2km. 자, 2km 38소 군사분계선 내에서 군대 철수. 그리고 여기를 비워놓기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무슨 지대? 비무장지대 DMZ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00년부터 시작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자,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몇 년부터 진행? 2000년부터. 거기다가 돼지꼬리하고 써놔. 2000년이면 대통령 누구야? 김대중. 자, 그리고 2019년부터는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도 진행 중이다. 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자, 21번 갈게요. 김명복 씨는 인도를 거쳐가지고 브라질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고향을 잊은 적이 없대요. 2015년 김복명 씨는 포로 생활을 했던 거제도를 방문하였대. 자, 거제도에 뭐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방공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자,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것이 꿈이라는 그는 북한에 방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전쟁 과정 안에서 해외로 가신 분들도 많다. 그래서 국제시장 보면은 막내 동생 막순이가 그 흥남부도 철수 사건 때 형 오빠의 손을 놓치게 됐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22번 갈게요.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국민보도연맹 여기다가 밑줄 자 국민보도연맹이 뭔지 기억해? 그래. 남조선에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어. 남조선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자본주의로 전향시키는 단체였죠. 몇 년에 수립됐지? 한국전쟁 1년 전인 49년에. 근데 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애들은 결국 사회주의자들이잖아.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하고 같이 폭동시위 일으킨다고 이들을 학살했죠. 근데 이 자익만 학살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도 많이 학살됐다. 자, 아래 거 보겠습니다. 얘들아, 인민재판 반동분자. 자, 이거는 북한 측에서 쓰는 말이야. 알겠지? 반동분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배신하고 남한군하고 손잡은 사람들을 말해요. 인민재판이 무슨 말이야? 국민들한테 그냥 재판을 넘겼다라는 거야. 이 새끼 죽일까요? 예, 죽입시다. 마피아 게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죽였고 민간인들. 자, 마을로 간 한국전쟁. 충청남도 부여군에 인민군이 진격해오자 군경은 철수하면서 마을 보도연맹 원들을 소집하여서 낙화함에 끌고 가 학살하였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 말하는 겁니다. 아래 거 보면 인민재판에 붙인 뒤 문매를 가해서 살해하였다. 이거는 북한 말하는 거죠.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남한군이 일으킨 거고요. 인민재판은 북한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빨갱이 마을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남한 측의 용어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뭐 거창 주민들도 학살했었죠. 아래 있게 해설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거창연민 학살 사건. 자, 거창 사건은 1951년에 별표 51년에 있었어. 거창연민 학살 사건. 자, 민간인 719명을 학살하고 안매장한 사건이래요. 빨갱이 뭐 이렇게 이제 표현 나와 있네요. 4.19 혁명 직후에 유족회를 결성하고 안매장당한 시신을 수습하여 합동묘를 만들었대요. 5.16 군사장변 이후에 유족회 간부들은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투옥되었고 군사정부는 합동묘를 없애고 시신들을 화장하는데 학살 증거를 없앴대. 자, 1996년 거창 사건 관련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제정되었다. 그럼 96년은 누구지? 김영삼. 이런 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참 많잖아요. 이거 각기 어떤 대통령 때 업적인지 구분하는 거 나오면은 변별이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보내는 대통령의 메시지 2008년이야. 그럼 이때가 대통령이 누구게? 노무현이에요. 자, 58년 전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6.25 전쟁 도중에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연좌제골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죄송하다라는 말입니다. 노무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25번 할게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나 만주로 떠났던 사람들과 동남아시아에 강제 공원됐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대. 자, 이들을 뭐라 그런다? 귀한 동포라 그런다. 여기다 밑줄 치고 외우세요. 이들을 뭐라 그런다? 귀화한 한반도의 동포들. 그래서 귀한 동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도중에 월남민이라는 게 생겨요. 월남이라는 게 뭐야? 북한에서 사다가 남한 쪽으로 내려온 민간인들을 말해. 뭐 흥남부도 철수 사건 때 내려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만들었다? 해방촌을 만들었다. 어디 기슭에? 서울 남산 기슭에. 옛날 조선 총독부가 있는 곳 알죠? 그 남산. 거기에 해방촌이 있었대요. 해방촌. 자, 그래서 이 해방촌은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들이 구성한 거다. 연결 지어주는 게 제일 좋다. 자, 26번 갈게. 6.25 전쟁 때 우리 남편은 29살이었는데 낮에 일하고 돌아왔는데 밤에 갑자기 영장이 나와서 데리고 갔대요. 강제 징병당했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징병을 당해서 전쟁터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럼 항상 내가 전쟁 이후에 어떤 성별이 영향력이 세진다고? 여자들. 일단은 국가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삭바느질 식무살이 하면서 가정을 부양을 했대.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고 개방적인 여성 가치관이 등장해요. 그만큼 여자들의 영향력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국가에서도 여자들이 이제 막 뭘 하겠다는데 말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7번. 광복 이후에 한국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 건물이 부족해서 천막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대. 자, 재헌헌법 제31조는 초등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한국전쟁 직후인 5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 아래쪽 한번 볼게요. 1950년대 대학 입시제도는 국가고시 형태가 아니라 대학별로 단독적으로 고사를 실시했대. 이걸 뭐라 그래? 대학별 본고사라고 얘기를 하죠.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본 거야.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58년부터 문교부가 지금의 현재 교육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신 제도를 58년부터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내신 갔다가 대학 가잖아요. 그죠? 58년에 내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내신에 의한 무시험 전형을 권장하였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유명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학교는 이 전형을 수용했으나 서울의 국립대가 학교별 단독고사를 유지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슈들은 정착되지 못했다로 적혀 있습니다. 28번 갈게요. 자, 이것만 뽑아내자. 한국전쟁 도중에 임시 수도는 어디였다? 부산. 그래서 뭐 1차 기원이든 자유당 창당이든 다 부산에서 이루어졌죠. 자, 감천 문화마을. 전쟁을 피해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산 비탈의 판잣집. 여기다 별표 판잣집. 자, 일제강점기 시대는 빈민촌을 토막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판잣촌 또는 판잣집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국제시장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자, 영도다리 부산에 있어요. 피난민들은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영도다리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점쟁이에게 가족의 생사를 물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하였다. 자, 학도 호국단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가 학생들의 사상통일과 군사훈련을 위해서 여기다 밑줄 2개. 사상통일하고 군사훈련이 목적이야. 왜? 김일성이 남침할 것 같으니까 한국전쟁 1년 전인 1949년에 학도병 양성 목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교련단체입니다. 자,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 정부에게 학생들이 이 학도호국단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장면 내각은 60년에 학도호국단을 폐지를 하죠. 근데 박정희 때 부활했고 80년에 다시 폐지됐고 이후에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학생 자치기구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니네들도 학생회는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자, 30번 재헌헌법. 얘들아, 요거 헌법 개정된 거 요거 사료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53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은, 얘들아, 대통령하고 부통령에다가 좀 별표 넣으실래? 대통령, 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있었던 건 이승만 정권이 유일해. 부통령 직책이 있었던 건. 왜 그러냐면 장면 내각이 등장하고 나서 부통령이 60년에 국무총리로 바뀌어. 그래서 지금까지 다 국무총리로 불려요. 그래서 사료에 부통령이 있으면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 때야. 이해됐지?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재헌헌법이든 1차 개헌이든 간에 참의원, 민의원이라고 하는 양원제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나와요. 님들아, 양원제 국회 개정안 통과는 몇 차 개헌이야? 3차 개헌이잖아. 4.19 혁명 끝나고 나서. 그런데 1차 헌법에도 나오고 2차 헌법에도 나오니까 애들이 요거 3차 개헌인가 하면서 낚시질로 틀리거든. 자, 그러지 마시고 부통령 갖다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우리는 처음에 헌법을 미국을 모방해서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양원제 국회에 관련된 명칭은 재헌헌법 때부터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 구분하지 마라. 자, 볼게요.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을 하고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1차 헌법이죠. 아, 여기서 포인트 안 잡아줬네. 53조 1항. 대통령과 부통령은 어디서 선출해? 국회에서 선출한대. 국회의원이 간선제로 선출하니까 1차 헌법이죠. 자, 1차 개헌 헌법 보겠습니다. 발췌 개헌안인데 이거 통과됐던 지역이 어디야?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킨 건데 여태 부산의 계엄을 선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오케이. 자, 53조 1항 볼게. 대통령과 부통령. 이거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 때다. 국민의 보통 평등. 여기 직접 했다가 별표.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간선제였는데. 그래서 30번 보면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31번 직접 선거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1차 개헌이라는 거 알아들으셔야 되고 32번 가겠습니다. 2차 4.4.5 개헌입니다. 자, 볼게요. 53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부칙 제3호.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 여기다 밑줄 짝 누구야?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55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중임 제한이 걸려있지 않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래서 2차 개헌안이죠. 33번 갈게요. 힘들어. 남과 북에서 이뤄진 우상화. 한국전쟁 이후라고 좀 적어놔 옆에다가. 한국전쟁 직후에 이승만과 김일성의 우상작업이 있었어요. 수업도 하지 않고 정부 행사에 동원된 학생들. 1949년부터 대통령 생일 기념식이 정부 행사로 진행되었고 우남에다가 별표 칠래. 우남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호야. 그래서 우남 박물관도 만들고 우남 공원도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도 세워놓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우상화 작업을 무슨 체제를 바탕으로 만드냐.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 정치인들이 만든 사상 프레임인 반공체제. 그래서 이 반공체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화해서 지켜낸 유일한 영웅, 뭐 이승만 이런 식으로 우상화 시킨 거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보천보에 동상을 세웠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김일성을 신격화한 전투가 보천보 전투잖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김일성 관련된 1인 독재 체제 정비되고 우상 숭배 강화됐다라는 점 한국 전쟁 이후에 3, 4번 가겠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은 조봉암과 혁신 세력은 진보당을 결성을 했어요. 몇 년에? 56년에. 자, 그런데 이 공산 독재와 진보당은 부패한 자본주의 독재를 모두 배격한다라고 명시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하였고 혁신 정치와 평화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걸 트집 삼아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를 씌워서 조봉암을 사형시키죠. 그리고 진보당을 강제 해체시켰고요. 거기 아래 내가 빨간색으로 쳐놨어. 거기다 별표. 2011년에 이명박 정권 때 이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다시 있게 되는데 5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조작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간첩 혐의를 씌운. 35번. 자, 고등학생들이 4.19 혁명에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대표적인 고등학생 누구야? 마산공고 합격한 누구야? 김주열이야. 자, 1960년 고등학교 취학률은 약 20%였다.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민주주의, 사회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정신이 있다 보니 이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더욱더 진보적이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 4.19 혁명을 이끌었다라는 소리입니다. 36번 갈게요. 4.19 혁명의 의미. 4.19는 1979년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야, 그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 체제 반대하는 운동이었지, 그지? 그때 부산의 계엄령이 선언됐나? 부마항쟁 때? 됐어.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계엄 선언됐나? 됐어. 5월 17일 날 전두환 중앙정보부 서리가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엄군하고 싸운 거잖아요, 시민군들이. 자, 그리고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4.19 혁명은. 자, 37번 갈게요. 4.19 혁명 이후에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항 거기다 써놔. 장면 내각 업적.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는 지방자치장, 시장과 도지사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사회라고 할 수가 없지. 4.19 혁명 이후에 민주정권의 타이틀을 갖고 이제 출범한 장면 내각은 당연히 지방자치장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 지방자치선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거 쭉 읽으시면 될 것 같고 38번 갈게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나오면 장면 내각의 국민들의 통일 구호죠. 국민들. 정부의 통일 구호 아니야. 국민들이 주장한 거야. 한번 볼게. 자, 이남 전지 이북살이라는 통일 구호가 등장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다. 자, 한반도를 중립국가로 스위스처럼 선회하자는 하는 국민들의 영세 중립화론과 남북 협상을 통해서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적극적 통일안이 국민들 입에서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대학생들은 남북 학생 회담을 제안하는데, 자, 거기다가 돼지꼬리하고 써놔. 남북 학생 회담의 장소는 판문점으로 제안했습니다. 자, 근데 국민들이 이런 통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니야, 우리는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 정부 만들 거야. 자기들의 통일 구호를 계속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통일안을 다 묵살시켰어요. 이해됐지? 국민들 요구 조건 안 들어줬다라는 소리야. 나 얘기했다. 요거 여러 시중 문제집에서 변별력 문제로 많이 뽑아냈었어요. 자, 넘어가. 자, 이거는 이제 한성여중단인 진영숙 학생의 그 편지인데요. 자, 연도 보시면 60년 4월 19일 경무대 시위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무대 시위에서 그 총 맞고 돌아가신 한성여중 중학생이었어, 진영숙. 그래서 초등학생은 전한승, 그 다음에 중학생은 진영숙이었죠. 자, 노동자 오성원, 저 사람 이름만 좀 기억을 해줘라. 그래서 진영숙, 오성원, 그 다음에 전한승은 4.19 혁명 때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경찰에 의해서. 39번 가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65년. 이거는 이제 딱 봐도 한일국교 정상화,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그 한일협정 사건이죠. 자, 볼게요. 제2조 1항. 양 채합국은 한국과 일본을 말하는 거야.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채합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오일환 외무장관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한테 8억 달러 줄 테니까 조건으로 내세웠던 건 그거였지.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에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 것. 이걸로 다 끝난 걸로 합의 볼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팔아가지고 경제발전 차관을 도입했다. 40번 가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자, 이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세계사 파트니까 안 나오니까 41번 갈게.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재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북베트남 쳐들어가가지고 미국군하고 같이 북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심지어 우리 한국 군인들이 북베트남 여자들을 겁탈하고 다녔잖아. 그래서 혼혈아 라이다이안 문제도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딱 봐도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쳐서 우리는 베트남 특수라는 걸 누리게 됐죠. 그럼 이 베트남 특수를 상징하는 조약이 뭐예요? 브라운 각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의 무기가 현대화됐고 그 다음에 경제발전 차관이 미국에 의해서 도입이 되게 됩니다. 42번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5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67년에 6대 대통령에 당선된단 말이야. 근데 67년에 6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어. 자기는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어. 근데 헌법상 몇 번까지밖에 불가능해? 2번. 근데 이미 2번 다 해먹었잖아. 그러면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사전 작업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삼성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요 조직 좀 외워놓으세요. 69년에 6차 개헌 즉 삼성개헌안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였습니다. 삼성개헌안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3번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죠. 자, 43번 갈게요. 경제사입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 64년입니다. 연도 외우세요. 거기 밑에다가 제가 연도 다 써놨어요. 이거 연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날은 수출 1억 달러 달성한 64년인데 자 한번 보자. 10억 달러는 71년이고요. 100억 달러는 77년이야. 그래서 돈을 상징하는 숫자가 77이잖아. 그래서 100억 달러 77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얘들아 1억 달러든 10억 달러든 100억 달러든 적자야 흑자야 이때? 적자야. 우리가 흑자무역으로 전환된 거는 86년 3조 호황을 기점으로 흑자무역으로 전환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44번 테일이 1970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면서 분신자살하였다. 이건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이죠. 1970년. 자 그리고 아래 뭐 근로기준법 인간으로서 최소한 요구입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다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70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5번 잘 나와. 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요 3원칙 갖다가 사료 해석하라 그랬어. 7.4 남북 공동성명문이야. 보통 이거 나오면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 이 통일 문서가 나중에 어떤 헌법이 탄생하는데 영향을 끼쳐? 유신헌법. 이렇게 해서 자기 지지율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뒤 7차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죠. 46번 가겠습니다. 삼성개헌 헌법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임기는 4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여기가 중요해. 69조 3항. 대통령은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3선 개헌안이죠. 그래서 자 유신헌법 보겠습니다. 독재헌법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여기가 지금 현재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을 하고 대통령도 선출하는 식으로 가죠.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있다 밑줄 자. 얘들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몇 대 몇 대 몇 대냐면 8대, 9대, 10대, 11대까지 총 4명의 대통령을 선출해요. 4명? 3명이지. 왜냐면 8, 9가 박정희, 12 최규하, 11이 전두환. 근데 이제 12대 대통령이 됐을 땐 전두환의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을 했지. 자, 대통령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다. 지금 현재 이게 바뀌었고요. 대통령은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대요. 또 물어본다. 유신헌법은 독재헌법이야. 7차 개헌. 이거 반포하기 전에 계엄이 선언됐나요? 네, 됐어요. 계엄을 선언하고 국회 군부대를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린 다음에 국회를 해산시킨 뒤 국회가 해산되면은 이 계엄을 해체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라지잖아. 이 상태로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야. 자, 그리고 넘어가십시다. 긴급조치인데요. 유신헌법 내용 중에 하나잖아. 자 외우세요. 긴급조치 1호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신헌법 체제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경우 영장 없이 구속한다. 자 그럼 긴급조치 1호의 핵심 내용은 뭐야? 유신체제 반대 여론 무마야. 자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 9호 이거 중요해. 긴급조치 위반자의 소속 학교, 단체, 사업자에 대한 연대 책임, 연자제를 적용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긴급조치 4호도 있어요. 민천학년 사건이라고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민주청년 학생총연맹이라고 하는 순수 민주주의 운동하고 있는 그 청년 단체를 2차 인민혁명단 재건 사건 간첩으로 몰아서 8명의 청년을 사형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속했을 때 4호에 의해서 수감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긴급조치 1, 4, 9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8번 갈게요.
자, 서울시 재개발 과정에서 생활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광주로 강제 이주당했대. 누가? 서울 주민들이. 그래서 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에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49번 갈게요. 산업화 시기에 중고등학교의 양적 팽창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입시 경쟁의 과열화. 자, 왜 입시 경쟁이 지금 과열화됐지? 인구는 증가해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많이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부분 다 초졸이었다. 그래서 이걸 과열을 막기 위해서 중학교 무시험제를 69년부터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대도시를 한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 73년에 시행해서 연합고사를 통해서 그 성적 갖다가 고등학교 입시가 이루어지게 됐죠. 아래 가겠습니다. 50번. 아, 이거 진짜 많이 가르친 거야. 62년에 울산에 대공업단지가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왜 하필 울산이라고? 여기에다가 만드는 공장이 정유공장과 제철공장과 석탄공장이기 때문에 정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깨끗이 정제할 수 있는 강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울산에는 무슨 강이 있기 때문에? 아래 있지? 태화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거운 걸 운반하기 위해서는 바닷길이 필요해요. 바다하고 강을 동시에 끼고 있는 곳 울산. 그래서 최초의 공업단지 울산. 70년대는 포항을 포함한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고 80년대 들어서서야 대전에서 공업단지가 만들어졌다. 51번 가겠습니다.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자, 장준하 선생님이 이걸 주도했고요. 사상계 편집인이었죠. 나중에 의문사 당하시는 분이었는데, 자, 100만인 서명운동 나오면 박정희 때고요. 1000만인 서명운동 나오면 전두환 때예요. 구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자. 52번 화이팅. 자, 3.1 민주 구국선언. 여기다 별표. 자, 3.1 민주 구국선언은 명동성당에서 야당 인사들하고 학생 대표들이 주도한 친묵시위예요. 자, 이들이 주장한 거를 알아 먹어야 돼. 긴급조치 철폐하라. 즉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운동이었다는 소리지, 명동성당에서. 그 다음에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했습니다. 애당초에 영장 없이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국민들을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그 소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 갖다 포인트 잡아야 돼. 이거 애들 그냥 이제 모른다. 긴급조치 폐지하고 사법부의 독립, 민주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3.1 민주 구국선언 구호야. 자, 53번 갈게요. 동일 방직 사건입니다. 72년에 있었고요. 방직은 이제 옷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의류 공장인데 한국 최초로 여성 노동조합 지부장이 여기서 선출이 되었는데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분을 뿌리는 등의 저항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노동 상권 보장과 복직을 주장하면서 투쟁을 이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도 많았다. 이거 말고도 YH 무역 사건도 있었죠. 박정희 때. 53번 갈게요. 라디오가 TV가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중문화가 확산됐대. 자, 라디오 보급은 이승만 정권 때고요. 그 다음에 흑백 TV 보급은 박정희 때고요. 컬러 TV 보급은 전두환 때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대중문화가 확산됐대. 자, 그리고 1970년대 당시에는 미니스커트 길이와 그 두발 단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바지, 통기타로 저항적인 가치관을 내보였다. 청년들은. 얘들아, 별표. 1975년 문화공보부는 공연예술 정화 방침을 발표해요. 몇 년에? 75년에. 그래서 공연 예술 정화 방침에 따라서 여러 금지곡들이 지명이 되게 되는데 거짓말이야, 미인, 그 건너, 뭐 이제 늙은 군인의 노래, 물 좀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다 금지곡으로 지정이 됐죠. 이유는 본 강의 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55번 갈게요. YH 무역 사건이야. 자, 거리에 내쫓긴 저희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몇 달이 지난 지금 정상화는 말도 바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죽음보다 더한 두 번째 폐업공고가 붙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근본 문제 해결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YH 무역의 모든 주식 및 공장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죠. 그 과정에서 낙사하신 분이 여성 노동자 김경숙 여사님이었고요. 그래서 YH 무역 사건의 이런 보도를 봤던 김영삼이 화가 난 나머지 박정희에 대한 유신체제 비난 여론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당하게 되자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화 항쟁이 있게 되죠. 그래서 56번의 배경은 55번 사료인 거죠. 자, 일단은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부산에서 당연히 계엄이 선언됐고요. 진짜 탱크 몰고 가서 깨부시려고 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모든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근로자의 불순으로 뒤집어 씌우고 협박, 공포, 폭력 등으로 짓눌러 왔음을 YH 무역 사건에서 단리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들의 입으로나마 나물대던 민주공화국의 형식적인 논리마저도 이제는 부정함을 야당의 파괴 음모에서 깨닫게 해주었다. 박정희의 유신과 긴급조치 등 불의의 날조와 포변에 의하여 의원이 투쟁함으로써 역사의 발전 장도에 나설 것인가. 부산대학교의 발표. 어디에서 시위? 부산대학교.
자, 이 선언문 이름도 알아놓으세요. 민주투쟁 선언문이에요. 부마 사태 때 이제 나왔던 문사의 이름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때. 50번 갈게요. 서울의 봄과 함께 기대했던 노동운동의 봄. 자,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강원도 정성군 동원 탄광 사북 영업소에서는 광부하고 여러 노동자들이 집단 파업 투쟁을 벌였대요. 이거를 사북항쟁 사건이라 그래. 자, 전두환이 등장하기 전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단 사망을 했잖아. 그래서 이 전두환이 신군부 애들 이끌고 와서 쿠데타를 통해서 서울을 장악하게 되자 서울의 봄 시위가 있게 되는데요. 이 민주화 요구와 동시에 노동자들도 인권 개선을 위해서 투쟁을 같이 했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사북항쟁 사건이라 그래. 사북항쟁. 그래서 1980년 서울의 봄하고 연도 똑같습니다. 58번 갈게요.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시민들이 총을 들었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군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료예요. 근데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대.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거짓된 언론 보도를 하잖아요. 김일성이가 간첩을 광주에 투입을 시켰고 김일성이 파견한 그 간첩의 선동에 놀아나서 광주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공산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 보도를 했죠. 59번 갈게. 5월 진상규명. 자, 아래 볼게요. 반미운동 전개. 여기에다가 별표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반미운동이 전개된 논리적 배경이 뭐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광주 시민들을 전두환 정부가 학살하는 걸 암묵적으로 묵인해줬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광주 시민들이 양키 고홈을 외치면서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게 됐다. 그리고 흰시패커 기자가 이제 촬영한 광주 비디오 영상을 여러 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걸 돌려보면서 광주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되었죠. 60번 갈게요. 자, 당신 시민들이 바라던 사회는 자,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변화하는 사물을 억지로 고정시키려는 혹은 더욱 후퇴시키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출처가 박종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박종철은 6월 민주항쟁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지. 자, 1987년 1월 14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물고문 당한다가 돌아가신 분이 박종철인데요. 이거 6월 민주항쟁에 관련된 사료고, 남겨진 이한열의 신발. 21살에 목숨을 잃었고요. 연세대학교 앞에서 시위하다가 체류탄 맞고 이한열 열사가 이제 6월 15일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6월 민주항쟁에 관련된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60 국민대회 선언문. 이거 잘 나와. 보자. 국가의 미래요 소망이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럼 이 젊은이는 누구야? 박종철을 말하는 거죠. 박종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의 여망인 개헌을 일반적으로 파기한, 자, 이 여망인 개헌, 이 직선제 개헌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파기할 4.13 폭거, 간선제 헌법 수호하겠다라고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 선언한 걸 말하는 거죠. 민주대장정을 시작한다. 자, 일단 이 60 국민대회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민주화 단체가 이걸 주도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61번 갈게요. 한국공예문제연구소 설립 취지문. 우리나라가 급진적으로 7, 80년대 산업화 정책하다 보니까 산업화 형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를 공해 현상이라 그러잖아. 이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해문제연구소가 82년에 설립됐다는 소리예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2번. 힘들어. 자, 1988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15살 소년 문송면이 수은 중독으로 떠났대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온도계 이런 거 만들다가 그 온도계에는 수은을 쓰잖아. 그 수은에 중독돼서 이제 죽은 노동자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은 노동자죠. 우리나라가 급진적으로 산업화 정책하던 그 과정 안에서 노동자에 관련해서 노동자 보호법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나왔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라는 사료. 63번. 자,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야. 옆에 따서 나 전두환 때. 둘 다 전두환 때야. 자, KBS 특집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이건 남한 지역에서 흩어진 남한 지역에 한한 이상가족 찾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38일 동안 연속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고요. 시청률은 60%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38일 동안 연속 생방송한 거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상가족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되게 되자 전두환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김일성하고 합의하에 남북한 최초의 이상가족 고향 방문 성사를 85년에 이룩하게 돼요. 64번 갈게요. 자, 북방정책 노태우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한대요. 사회주의 국가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거는 북방 정책이죠. 90년. 노태우 정권의 대표적인 업적이었죠. 아이 그자 뭐 몰타회담이라고 해가지고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냉전 끝 씨발 하면서 이제 종식 선언을 하자 냉전. 그래서 우리가 미국 따라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하고 이제 국교를 체결했다는 소리예요. 65번만 가겠습니다. 다 왔어요. 사회복지의 날.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요. 내가 이거 왜 만들어졌다 그랬어? IMF 외환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다 실업자 상태로 다 길거리 나앉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복지국가상. 그래서 99년에 9월 7일에 기초생활보장법을 김대중 정권이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요. 이거 노태우 때죠? 자, 교류, 협력, 상호 불가침이 3원칙인데 여기서 교류, 협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노태우 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고 비핵화 선언 같이 했다는 거. 자, 넘어가. 이거 전태일이니까 읽어. 넘어갈게. 아까 얘기한 거니까. 자, 이것만 하면 끝나. 6.15 남북 공동성명문. 김대중까지라며? 확실하지? 노무현까지는 안 가잖아. 그러면 딱 68번까지야. 뭐 의미는 없다 야. 사료 하나 안 보는 거네. 자, 이거 진짜 중요해.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남측이 옛날에 80년대 연합제통이라는 주장해. 이게 뭐였지? 1국가 1체제 통일아니지. 하나의 국가는 무조건 하나의 경제체제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통합을 하자. 근데 북측에서 주장하는 김일성의 연방제통이라는 뭐야? 1국가 2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연방체제로 통일을 하자. 그런데 그때 결렬됐죠. 근데 거기 안에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남북 대표자들이 인정을 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통일을 도모하자라는 말이 있으면 김대중 때 6.15 남북 공동성명문이고요. 이것도 나오면 킬러야. 밑줄 3번 볼게. 남바구는 올해 8월 15일쯤에 하여서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면 이상 가족 방문이 있었어 김대중 때. 그래서 자,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얘들아, 장기수가 뭐야? 오래 깜빵에 갇혀 있는 사람들 뭐 하지 않아서 비전향. 전향이 뭐지? 남한 국민으로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간첩들이야.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정보 빼돌리려고 남한에 투입된 간첩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간첩 혐의로 깜빵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전향시키려고 해. 남한 국민으로. 근데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전향을 안 하겠대. 그래서 이제 전향 안 하는 애들을 어디다가 이제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 계속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가 김대중 때 있었다라는 점. 끝.